2022 CMS 영재학교 특목교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CMS 이시센터 김주영 부원장입니다. 굳은 날씨에 설명회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설명회는 1부 중계 CMS 사무력관 한태훈 원장님께서 상위 1%는 문해력으로 라는 테마로 문해력 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부는 CMS 초중등관과 이시센터 총괄 원장님이신 한현진 원장님과 지금 현재 사회를 맡고 있는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영재학교 특목고 입시 과정과 전략에 관련된 설명이 앞서 1부가 끝난 뒤에 연이어서 2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그 빗속에서 지금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힘든 거를 오셔서 감사합니다. 입장하셨을 때 아마 번호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 번호는 마지막까지 저희 설명회를 다 끝나고 다 들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끝까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부 한태훈 원장님께서 상위 1%는 문해력이라는 테마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한태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주계 CMS 영재교육센터, 주계 CMS 영재교육센터 원장 한태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중복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오셔서 경청해 주시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 방역 규정과 행사장 공연장 거리두기 해가지고 발표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해서 양해 구하고,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계속 매일 자가진단 체크해서 안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문해력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문해력을 어렵게, 문해력 때문에 힘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힘들진 않지만 앞으로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모든 학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시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고민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해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왜 문해력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럼 아이들은 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결이 어려운지, 그리고 대안을 찾아야 되니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아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문해력 역시 사고력과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적 문해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입시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학적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문해력은 글을 읽고 파악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의미를 확대하자면 정의, 이해, 해석, 계산, 소통 등 무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확정한다면 다양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해력을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의미가 될 수 있고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문해력이 갑자기 중요하게 되고 대두가 되었느냐? 2016년인가요? 그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필두로 해서 AI 시대 등 미래 사회를 살아갈 교육을 할, 학업을 할, 그리고 직업을 준비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 16가지를 발표하고 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키워가야 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문해력, 리터러시, 수리력, 그 이외에도 또 다른 과학적 문해력, ICT적 문해력, 문화, 문명적 문해력 등 종합적인 기초능력 문해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옆에는 4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의성, 비판적 사고,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될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태도적인 부분들 호기심을 키워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든지 이런 16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6개가 공통점이 바로 문해력 결국 해석하고 파악하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업과 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2016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이제 피사라고 하죠. 학업 성취도 평가 3년마다 진행되는 부분 과학, 수학, 읽기 능력 만 15세 학생인데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2018년도에 전 세계 79개국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가 평가돼서 나옵니다. 1년 지나서 2019년도에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었습니다. 초반에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가 물론 지금도 상위에 있는 건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피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다음 피사는 내년 2022년에 보게 되고요. 또 1년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런 읽기 능력은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복을 할 것인지 나무라게도 많은 학자들이 예상한 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열풍,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문해력 열풍입니다. 2021년, 작년이었죠. 3월 달에 EBS에서 6부작으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주제, 물론 이 안에는 피사의 결과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이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큰 방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송이 되고 재방송, 케이블을 통해서 또 IP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이 되고 또 책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가 똑같은 걸 겪고 있네. 어려워하고 있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아마 초, 중, 고 선생님들, 공교육 선생님들 대상으로 전국에 1,500명 이상 설문을 했죠. 그 결과 중에서 특이사항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매긴 우리 학생들의 읽기 능력, 문해력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이제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되는데 상위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소위 말하면 아랫방향으로 몰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상위권이 지금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2%, 15% 아마 대학 입시에서 인서울 가려면 10% 안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로 작은 수지만 이 수치, 이 격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격차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럼 왜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원인을 이야기해요. 가장 주된 이유들 1,500명의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시고 내린 결정들, 의견들입니다. 첫 번째, 아시다시피 영상 매체 유튜브라든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죠. 다시 생각해 보면 요즘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 찍으면 현란한 화면과 아이들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들, 자막들 지속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뭔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냥 즐기고 입력만 하고 출력 없이 가는 거죠. 두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독서량 부족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생의 독서량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많이 안 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따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요즘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될 건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에서조차도 중학교 올라가면 문해력으로 어려운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화면을 넘겼지만 기타, 어휘력을 늘려야 된다, 한자 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나오고요. 가히 문해력 열풍 맞습니다. 2021년 이후로 서점가에 엄청난 주제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된다. 교육과정 관련 문해력, 어른들도 키워야 된다. 청소년들도 키워야 된다. 비단 초등학생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화면에 실지 않았지만 유치원들을 위한 문해력 엄청납니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이고요. 왜? 이 시기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어휘력, 글쓰기 하는 문해력, 30일 만에 완성한다. 하루 3줄씩 써야 된다. 읽어야 된다. 엄마표 문해력, 아빠표 문해력 다양하게 됩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문해력, 특히 수학 내지는 사고력 내지는 이 관련 것들이 문해력과 엄청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평상시에 좀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책을 보기도 하지만 요즘엔 아주 편리하게 월 결제 소정의 금액만 하게 되면 주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북오디오라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다음 이북을 통해서 핵심 내용들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핵심 요약본 말고도 그거에 한 4-5배 되는 용량의 것들을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책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느낀 건 3가지. 첫째,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떻게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느냐, 바로잡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생각할 시간 많이 주어야 된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아까부터 말씀드렸어요. 책 많이 읽자가 아니라 책 제대로 읽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독후 활동, 출력 중요하다. 이게 공통이고요. 그리고 책마다 써야 된다, 말해야 된다, 어휘 길러야 된다, 한자 공부해야 된다, 기타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결국 학생의 성향이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라고 하죠. 아이들마다 다양한 방법 시도해서 결국 종합하면 뭐냐?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라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세부상 디테일한 정보도 너무 많아요. 10년 전인가요? 2013년에 스포자가 한창 수면 위로 떠올라서 열풍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스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문부자라고 하죠. 문해력 부족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발서. 스포자는 수학만 포기하지만 문해자는 전체 공부에 포기 내지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각하게끔 하느냐, 책을 잘 읽고 제대로 읽고 표현하게 쓰기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고력과 밀접해 있고 특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은 다른 여타 과목 중에서 특히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도구로 이런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문해력에 국영수 문해력, 수학 문해력 분야별로도 엄청나게 책들이 나오고 문제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입시에서도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도구인 수학적 사고 또는 수학적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 공부 머리를 키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못 찍으신 분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찍으세요. 예. 네.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문해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중요해졌는지 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를 것이냐? 특히 수학적 문해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를 것이냐? 그리고 입시와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께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감을 일으키고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실 수 있게 하느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부분 고민한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 자 수학적 문해력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에 글을 읽고 긴 글 읽기 싫어한다거나 소위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 교과 문제집들 보면 기본 문제집들은 몇 줄 안 돼요. 그런데 심화 응용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좀 길어져요. 막 그래프나 표 같은 것이 나오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자꾸 심화 문제들 풀면 기본은 잘하는데 심화 문제를 풀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틀린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당수가 파악 문해가 부족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문해가 부족한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방법 잘 읽어야 돼요. 그 읽을 때 일반적인 수학 문제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구하는 것과 조건이라든지 서로의 관계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을 통해서라도 단기적으로 기본적인 문해력을 기를 수 있어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1단계 수준, 1수준의 문해력이 좀 필요하고요. 2단계는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길어도 두려움 없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문제 파악을 할 때 문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시각화해서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이해하다 보면 문제 파악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시각화하는 과정 중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거나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학습 능력들은 보통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 특목고 이상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2단계 수준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3단계는 과학고나 영재학교 갈 목표를 하는 학생들은 2단계까지만 부족합니다. 왜? 그들을 최종 평가하는 입시라든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고차원적인 문해력, 탐구 능력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일반화라든지 수학적 증명 과정, 예를 들면 일반화 증명을 이야기했고요. 더 탐구, 지속적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뭔가 발견하고 하는 태도 플러스 해결력을 갖추어야 과학고 영재학교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3단계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아까 문제집들 보셨지만 엄청난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앞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 1000문제 이상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자, 지금 현재 문해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에서 기본 형태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의 조건이 있으면 A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A는 뭐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 묻는 게 뭐냐면 A 다시 A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A랑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을 물어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 형태의 문제예요. 그런데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걸 어디서 절감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유형입니다. 심화 유형, 응용 문제 유형은 A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고요. B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고 묻는 게 A 프라임이나 B 프라임이 아니라 C를 물어버립니다. 그럼 결국 C를 갑자기 C가 나왔네? C는 B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A랑 무슨 관계가 있지? A랑 B는 무슨 관계가 있지? 이 관계성을 찾으면 해결이 쉬워진다는 건데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 중에 제가 자꾸 발견한 건
이 부분. 그러다가 중간에 표나 그림, 조건에 관련된 또 시각적 정보 이런 것들이 더 텍스트와 더불어서 문제로 주어지게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뭔가 읽고 해석해야 될 정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면 구조를 알고 서로 간의 관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밑에 있는 오난도 부분은 A 설명되어 있어요, B 설명되어 있어요, C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표나 그림 같은 것들이 많아져요. 대표적으로 수능에서 수리 영역의 문제는 2점, 3점, 4점으로 되어 있는데 4점짜리, 특히 킬러 문제라고 하죠. 맞추면 대학을 결정하게 되는 연별로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유형이 바로 유형 3 세 번째 문제인데요. A, B, C 설명해주고 D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2랑 2를 물어보고, 그러면 관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쉽게 그냥 기호화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관계 찾는 것이 단기간에 뭔가 문해력을 그래도 기본 토대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이 길어지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경시 문제, 심화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 초등 4, 5학년이 됐는데 독서 정말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길어지면 잘 못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 문제 양만, 그러니까 양으로, 독서를 양으로만 쓰고 있어요. 입력만 하지 제대로 출력 안 했어요. 독후 활동, 적당한 수준에 맞는 방법에 맞는 적당한 독후 활동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초등학교 때는 많은 양보다는, 문해력을 갖추는 것까지는 많은 양보다는 질의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는 양을 선발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왜? 중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많은 양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끊어 읽기, 각각 구조를 끊어 읽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색칠을 할 수도 있고요, 개념마다. 그리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의 관계를 찾는 거, 그리고 뒷부분 설명해보기랑 질문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책 독서 제대로 하려면, 독서 많이 하는데도 문해력 부족한 학생들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문해력이 부족하면 풀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 중에 특히 문제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그럼 이런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뭐하고 계속 힌트 주면서 풀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관계를, 구조를 이해하고 관계 찾으면서 너의 노력, 너의 다른 너가 알고 있는 방법들 다 사용해서 해보고,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느냐, 문제를 설명하는 것에 목적을 돌아가면서 설명하게 시키는 것, 이런 연습도 단기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문제 풀다가 어려우면 부모님들께 쫄랑쫄랑 가서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힌트를 준다거나 자신있게 풀어주시는데, 4학년만 올라가면 아이가 질문하면 두렵기 시작하죠.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긴 한데, 물론 그 중에서 몇 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대다수는 같은 공통점인데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질문했을 때 어렵네, 나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해 주시면 돼요. 스스로 이 문제에서 이게 왜 막혔을까? 어디서 막히는 거니?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고민을 나눈다는 생각에서, 그래야 아이 사고가 커지는 거고, 그 과정이 문해력을 키우는데 기본 베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 이 구조적인 부분은 학생들이 빨리 루틴, 반복적으로 해서 빨리 몸에 익혀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뒷부분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서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말씀드려요. 그래서 스태드에서 구조, 저희 CMS에서도 이런 아이들 문제 풀다 보면 포기하는 학생들 많아요.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저희 3월부터 아이러닝 도입하면서 온라인의 장점, 오프라인의 장점을 섞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해방에서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 상황도 문해력 부족한 학생들에게 풀다가 포기하지 말고 영상을 봐라. 발문 영상, 소위 말하면 TV 영상을 줘서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구조나 관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거라도 좀 보면서 방법을 자꾸 익혀가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힌트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저희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서 문해력을 키워야 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학교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 확률 부분 3점짜리 문제인데요.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0개 중에서 3개 선택해가지고 4 이하, 7 이상 나오는 경우는 확률이 얼마냐 묻고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확률 개념을 몰라도 초등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문제의 논점은 조건들이 굉장히 길다는 건데 4 이하, 7 이상을 뒤집어 보면 왜냐면 10개 중에서 8개를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10개에서 단순화시키면 10개에서 여기 빠져있는 5와 6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 오래도록 설명드렸으니까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말씀드릴게요. 2단계 시각화 부분입니다. 문제 파악하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색깔을 넣은 이유는 개념마다 끊어놨어요. 아까 끊어읽기. 그래서 A는 뭐다, B는 뭐다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에다 빨간 거를 밑줄 쳐놨는데요. 핵심 키워드죠. 핵심 조건이죠. 구하는 것과 관계성. 시각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 텍스트를 수학적인 기호나 수식이라든지 이걸로 표현하다 보면 실마리가 풀리기도 하고 해결 방법이 보이기도 해요. 자, 연산 말고도요. 도형 문제 똑같이.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긴 문제들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걸 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들은 문제 풀이는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그림화 시키면 돼요. 중요한 건 짧은 초와 긴 초가 3시간 후에 길이 같아진다는 건데 그림을 똑같이 길이 같다고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문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제 두 문제를 직접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풀어낸 학생들의 결과입니다. 문제 파악을 잘하면 시각화를 접목시키면 직관적 아이디어도 생성될 수가 있고요. 아까 같이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중학교 때 가장 유명한 1차 방정식 활용 부분에 나오는 디오판토스의 묘비라고 하는데요. 디오판토스라는 수학자의 나이를 수학 문제화 시켰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적어놓고 6분의 1, 7분의 1, 11분의 1 이렇게 해놓고 디오판토스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나 이런 문제인데요. 결국 일반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풀면 방정식이니까 미지수 놓고 풀면 돼요. 그런데 미지수 3개 쓰지 않고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같이 시각화를 곁들이면 수직선이라든지 핵심 조건을 이용하면 미지수 하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초등학생이 중학교 거 방정식 개념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이거 왜 안 되나 봤더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 방정식을 모르더라도 식을 모르더라도 분수가 나와 있네. 6분의 1, 7분의 1, 11분의 1 나이가 6, 7, 12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네. 5학년 때 배우는 최소공 배수네. 최소공 배수하니까 84가 나오고 그럼 84, 168 이런 식으로 답이 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200살까지 살 수가 없고 100 몇 살까지 살 수가 없지. 답은 84일 것이다. 비슷하게 근접하게 추론하는 방식. 정확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 선행 없이도 사고하는, 문해를 하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다는 거.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모의고사 시험 문제인데 4점짜리예요. 핵심은 뭐냐면 수열이 나타나 있는데 규칙에 따라서 126개의 수열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놀라운 사실은 밑에 126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답이에요. 관계를 이용해서 찾으면 나타날 걸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자, 연산에만 나올까요? 수에만 나올까요? 같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 수능 문제입니다. 4점짜리 규칙을 통해서 4층짜리 탑을 쌓았습니다. 이런 규칙으로 10층짜리를 쌓았을 때 총 몇 개가 있을 것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대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자, 이거 보시고 이 고등학생들이 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 보시고 나서 야,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계산 능력 키워야 되겠다. 126개 계산하는 거 빨리 암산 능력 키워야 되겠다. 미술 실력, 미술학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릴수록 시행착오도 빠를수록 좋고요. 초등학생이 이런 풀이를 했다면 괜찮아요. 이 학생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풀이하느냐? 아니요.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어릴 때 이런 경험들, 다양하게 생각하는 경험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정답이긴 한데 칭찬해줄 만한데, 생각해 보시면 수능 문제 시간 부족하거든요. 30문제. 이걸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다른 문제들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단계 고차원적 해결법. 아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각화 가정까지 하게 되면 일반 교과의 심화 문제라든지 특목고에서 나오는 빠른 선행과 빠른 진도에서 그리고 어떤 흐름, 순서 파악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를 따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량을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동안에 가르치던 학생들이 커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자, 그런데 3단계. 과학고 영재학교는 이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지금 보여드린 2단계까지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뭔가 특출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문해력을 기반한 해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훌리아의 4단계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4단계로 나누어서 자꾸 자신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하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계획 세우고 문제 해결하고 검토 및 반성하고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자기한테 물음 던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폴리아의 4단계인 거죠. 1단계가 문제 파악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구조, 관계, 구한 것, 조건, 관계들, 이런 거면 아까 루틴 학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1단계였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영재학교나 과학부 학생들의 탐구 능력 정도를 저희가 사고력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은 어떤 능력을 탐구를 갖고 있느냐. 4단계. 답 맞추고 풀이한 다음에 정답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수 바꿔봐요. 이 문제에서 숫자를 바꾸면 결과 값이 달라지는 거 있어요.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를 달리해요. 그래서 풀어요. 결과 값이 달라지겠죠? 몇 개 더 넣어봐요. 다른 결과 값이 나오는데 변수와 결과값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규칙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를 찾아내는 능력.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 학생들은 하라고 해도 몇 번 하다 다 포기해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4단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딱 5초 동안 보여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뭐가 딱 떠오르는지. 딱 두 구류예요. 뭔가 떠오르신 분과 말이 안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5초예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이럴 때는 꼭 질문하면 시선을 좀 회피하신다거나 여태까지 잘 봐주셨다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게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냐?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한 방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변의 길이 관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 각 변으로 환변하는 정사각형 내지 정다각형들의 넓이의 합의 관계입니다. 올해 한국과학영재학교 기출문제 나온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그림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와 다르게 도형의 관계라든지 시각적으로 나타내라. 너만의 방법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거죠. 증명, 필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제가 일반화 과정 하나 예로 들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 방법이 300여 가지가 됩니다. 나만의 방법 찾아내는 거.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말고도 수학에는 증명 방법이 다양한 정리들이 있어요. 이거를 나만의 방법 정리를 증명 방법을 찾든 못 찾든 간에 그 자체를 연구하는 자체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나중에 KMO라든지 조금 더 심화되는 역량을 키울 때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저희
사고력 과정에서도 11레벨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증명한 말없는 증명이라고 해요. 그냥 그림이라든지 간단한 기호책을 통해서 증명할 방법을 배우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증명법을 배워요. 나만의 증명법. 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루트 써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루트 계산이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원리, 수학적 본질, 무언가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세 가지 3단계 수준에 따라 말씀드렸어요. 자, 쓰기, 여기에 수학적 쓰기를 가미시키면 되는데 세 가지 잠깐 설명드리면 1단계에서는 수학 일기 독후감, 역시 많은 양보다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새로 알게 된 점, 관계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했으면 뭔가 생각을 그 활동을 통해가지고 그림이든 기호를 나타내든 쓰든 자꾸 생각을 출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일기지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아이들 일기 쓰고 그 일기를 남에게 유튜브로 찍어서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왜 설명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피하다기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상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답 노트인데요. 2단계 수준, 아까 같이 시각화해서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좀 더 심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필요한 게 오답 노트입니다. 초등 저학년 때 1, 2학년 때 쓰는 오답 노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오답 노트는 어떨 때 의미가 있느냐? 레타인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을 확인하는 것, 알 수 있는 것, 분류해낼 수 있는 것, 구분해낼 수 있는 것. 오답 노트는 기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생각하면서 쓸 때 오답 노트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아이의 학습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 이 문제 왜 틀렸지?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비슷한 문제 맞히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써야 정말 오답 노트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학년 때 보면 이런 거 없이 쓰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학력이 높아지면서 정말 자신만을 위한 어떤 것을 쓰는 학생들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아까 영재학교, 과학고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정리 1만화에서 공통점 나만의 정리 노트. 지금 당연합니다. 1만화하고 증명한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만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입력, 출력을 남겨서 각인시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의 글쓰기 부분 팁 활용했고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찍으시고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 정리 부분 마무리드리면 입시에서도 물론 입시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입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새로운 문제,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보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서 뭔가 성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쩌면 계속 변화하니까 평생 뭔가를 학습하고 배워야 될 정도예요.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 문해력, 사고력, 수학적 문해력, 기본서상에 같이 있고요. 영어 사고력, 언어 사고력, 코딩 사고력, 기타 등등 각 영역들의 것들이 다 세부 항목은 다를 뿐이지 그 맥락, 큰 틀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준 내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면 첫 번째는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내신 좋은 점수 받는 데에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어요. 1단계만 제대로 해도. 하지만 2단계에 조금 더 높아지려면 다른 능력이 필요하고요. 차별화된 능력이 필요하면 3단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해력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경험 많이 한 수학적 사고하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수학적인 문제들과 사례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뒤이어서도 영재학교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일기 정보도 지금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아마도 우리 아이 자녀 교육, 미래 교육 지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고민 되실 텐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CMS에 문의 주시면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 학생들을 함께 응원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지치지 자,
이분이 영재학교 등록고 입시 과정과 전략에 대해서 한현진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현진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MS 영재관 입시센터부터 중등 1관, 2관, 3관을 총괄하고 있는 한현진입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몇 년 전에 설명회를 진행하다가 오랜만에 진행하게 돼서 되게 떨리는데요. 자, 시간이 좀 저희가 이제 긴 시간이 아니라 좀 짧은 시간을 동안 이제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가반 입학 설명회가요 8월 21일 토요일날 20시에 있고요. CMS 입시센터 스타벅스 5층 건물에 있습니다. 영가반 입학시험 1시가 8월 20일 토요일 17시 22시 10분에 있고요. 청구상가 CMS 1관 청구상가 4층에서 입학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는 8월 20일 토요일 20시, 그러니까 8시인가요? 여기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제가 처음 준비한 영상이 이 영상인데요. 혹시 이 영상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아들 5학년짜리랑 같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되게 유명한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보면서 저희 5학년짜리 아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월북한 월남한 수학자가 우리나라의 이제 어느 고등학교에서 경비로 일하다가 어느 수학을 못하는 학생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수학을 가르쳐주는 과정을 담은 내용인데 디테일한 아주 제가 원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높이가 6이고 밑변의 길이가 10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나 이거 풀 수 있어. 5학년이니까 풀 수 있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31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화면을 정지한 다음에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나 학교에서 배웠다고 막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플레이를 돌렸는데 이 수학자가 다음에 하는 말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도 마찬가지로 30이라고 우기죠. 30이라고 계속 우겨요. 근데 이학송이라는 수학자가 틀렸다고 계속 하니까 애가 열이 받은 거죠. 30 맞다고요, 30 맞다고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죠. 네. 이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돌리면서 그랬어요. 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빠 왜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삼각형 만들고 숫자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순간 느낀 건 내 아들인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서 이 원에 내접하는 직각 삼각형에서는 이 높이가 6이 되는 게 아니라 높이가 5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으로 설명을 하자 보면 중학생 정도 2학년, 3학년한테는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색종이를 가지고 종이접기를 해봤어요. 종이접기를 해보니까 애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알아듣는 과정 속에서 저도 답답한 게 느껴서 네가 한번 해볼래? 네가 한번 해볼래? 했는데 얘가 아빠가 해줘. 저한테 자꾸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느꼈습니다. 내가 남의 아들 수학 실력은 높여주지만 내 아들 수학 실력은 높여주지 못했구나 하면서 되게 자괴감도 들고 반성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찍은 학교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 학교가 이 영화를 찍는데 정문이 나오거든요. 그 정문 학교가 바로 뭐냐면은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상상고입니다. 상상고. 근데 상상고 애한테 제가 얼마 전에 상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저한테 학원에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학교에서 찍었다면?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니까 아, 저 정문 우리 학교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부에서 찍었는데, 자, 그럼 제가 왜 요 얘기를 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발한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등학교에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 고등학교를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면요, 영재학교부터 특목고, 그 다음에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로 나누고요. 영재학교는 현재 우리나라에 8개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한국, 대구, 대전, 세종, 인천, 광주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과학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고가 있고, 일반고,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저기 요런 내용들은요, 저희 이제 그 입시 백서, 교육 백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입시 백서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구입 전형의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특별하게 입시가 자율에 맡기는 학교이고요.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원서 접수 시작해서 7월달에 2차 전형을 보고요. 8월달에 캠프를 진행하면서 입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8개 영재학교, 8개 영재학교가 끝나면요, 8월부터 이제 그 서류 접수를 시작해서 과학고가 정기고등학교인 과학고가 진행되고요. 정기고등학교 과학고가 진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자사고나 후기고인 일반고의 전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영재학교 합격하고도요, 영재학교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다 지원,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지원합니다. 사실은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영재학교를 합격하더라도 과학고에 진학할 수 있고요. 과학고를 또 지원할 수 있고, 영재학교를 입학 안 하고 과학고에 진학할 수도 있고, 내가 과학고에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일반고나 후기고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후기고에 자사고도 지원 못하고, 떨어지면 뭐 불합격하면 일반고나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고, 근데 영재학교는 그냥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영재학교 합격하고도 일반고, 후기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내가 포기만 하면, 합격하고 포기만 하면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학교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영재학교는 1차, 2차, 3차로 나눠지고요. 1차에서 서류 전형, 2차에서는 필기, 지필고사, 3차에서는 캠프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에서는 1차가 이제 서류고요. 서류 전형하는데 100% 1차에서 출석 면접을 진행합니다. 출석 면접.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에서는 그 출석 면접에서 이제 출석 면접에서 합격한 애들을 선발해서 소집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자사고도 마찬가지로 1차 서류 평가가 있고요. 2차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영재학교에서 영재학교 과고 특목고의 전형입니다. 자, 다음은요. 왜 영재학교 과학고 특목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또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CM에서 출신의 학생인데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중계 CMS 3기 졸업생으로 서울영재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 사이버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수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대 사복을 입학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알고리즘 분야에서 최고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고려대 사이버공학과는 해킹 분야에서 최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학과의 경우는 해킹이라는 악용될 시 비교적 위험한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유일한 학과이기 때문에 해킹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이버공학과의 해킹 동아리 사이코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이코는 지금까지 많은 수준급의 해커들을 배출하였고 1년 동안 많은 배움을 통해 사이코의 정의원이 되는 것이 제 해킹 로드맵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사고력관을 거쳐 영재관에서 입시 준비를 하였는데 사고력관에서 학습했던 것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먼저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져다 준 것이 단연코 1순위입니다. 또 사고력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인 다양성 덕분에 자신이 어떤 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의 경우는 조합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식 서술형의 문제를 통해 기른 문해력이 경시, 입시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해줬습니다.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고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저만의 공부법으로는
저는 제 풀이가 정식 풀이 아니면 다른 풀이와 같을 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저만의 독창적인 풀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일반적으로는 입시 공부의 막중한 공부 시간 10to10과 같이 긴 공부 시간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긴 시간 공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는 제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히고 벽이 느껴질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원장님, 부원장님의 상담을 신청하거나 과목 선생님에게 문제점 분석 등의 피드백을 구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뉴턴의 거인의 어깨에 서서 걷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아십니까? 연구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거인과 같은 동료들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이 성장하였고 그것이야말로 연구학과 가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죠? 제가 아들로 삼고 싶고요. 사실은 제 아들이 닮았으면 하는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는 되게 많이 또 사실은 또 애정도 많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 결정할 때 서울영재학교를 선택하도록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사고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력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사고력을 다니기 위해서 이사까지 하면서 사고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많이 아끼고 하는 친구인데요. 나중에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제가 나중에 스타트업 하면은 제가 투자를 한다. 주식의 일부분을 나한테 달라고까지 할 정도였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와 같이 졸업했던 CMS 친구들이 올해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영재학교 16명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과학과 애들까지 입시 실적을 보면요. 서울대 8명,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카이스트, 경희대, 의대, 포스텍, 한양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사실 이제 의대 6명이 있죠. 사실 이제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영재학교나 과학부에서는 의대를 가는 걸 못하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요. 학업을 갖다가 학습권을 갖다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영재학교나 과학부에서 서약서를 받죠. 영재학교에 들어갈 때 나는 의대로 진학하지 않는다 라고 서약서를 받아요. 근데 그런 서약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은 일단은 불이익이라기보다는요 장학금을 자기가 이제 받은 장학금을 다 뱉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보내는 생기부라든지 그러니까 영재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과학부에서 쓰는 생기부가 일반 고등학교의 생기부로 전환해서 배포가 돼요. 서류가 이제 대학 입시에 적용이 되는데 그래도 애들이 의대를 갑니다. 특히 이때 여기 의대 6명이 있는데 이때는 서울대 의대 3명이 들어갔어요. 노원구에서 서울대 의대 3명이 들어갔거든요. 저희 이제 학원에서 저랑 같이 부대 끼고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한 놈은 서울영재학교 출신이고 한 놈은 경기영재학교 출신이었고 또 한 놈은 대전영재학교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일반고로 갔던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국 서울대 이거 언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기준이 명문인지 아닌지를 기준을 정하는 게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합격자 수가 정해지는데 1위부터 30위까지가 영재학교하고 과고, 특목고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고는 없거든요. 일반고 30위권 안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부터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서 학교 이름을 가리면서 입시 전형을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나 과거나 특목고가 수혜를 받았거든요. 블라인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학교 이름을 가렸는데 왜 1위부터 30위까지가 아주 좋은 학교들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을까요? 고기 블라인드 제도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일반고에서 들어가는 30위까지 아무도 없는데 왜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요 생기부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특별한 그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 1, 물리 2, 물리 3, 물리 4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 생기부에 적혀 있는 과목을 보면 얘가 영재학교 출신인지 과학고 출신인지 특목고 출신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상고 같은 경우는 얘가 상상고 출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상고가 의대 고등학교로 유명하잖아요. 네, 상상고 입시 실적 되기 전인데 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태권도라고 적혀 있어요. 상상고 태권도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고는 그 태권도 학교 들어가면 태권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태권도가 들어가 있으면 아 얘는 상상고구나. 내신도 좋네. 그럼 뽑아줘야지. 뭐 이런 거죠. 그다음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외고만의 별다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입학 사정관들이 이런 영재학교 과학고 특목고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학교 이름을 지워도 다 알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초중고 진로 탐색을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 아이가 어떤 초등학교 때 도대체 어떻게 얘가 뭐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많이 끌고 다니세요. 얘가 별자리를 좋아하면 천문대도 가보시고요. 얘가 실험 집에서 뭐 퐁퐁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근처에 실험할 수 있는 학원도 찾아가셔가지고 실험도 하시고요. 하세요. 그 다음에 과학 실험을 좋아하시면요. 영재원도 준비시키세요. 수학 영재원도 좋지만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영재원 찾으셔서 영재원도 준비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이렇게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까운 걸 갖다가 생기부에 나타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생기부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일반생이나 활동을 계속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기록으로. 왜 기록으로 남겨야 되냐면은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그것이 하나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새로운 생활 기록부도 또 만들 수 있고요. 또 더욱더 좋은 탐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럼 수학 로드맵인데요.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로드맵은요. 애들이 영재학교 가거나 특목고를 갔을 때 기본적인 로드맵이에요. 모든 학원이나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로드맵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사고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계산력도 해야 되고요. 9학년이 되면 이 사고력도 또 계속 진행하면서 초, 중, 등 교과 심화를 계속 해요. 근데 여기서 계산력이라는 거 있죠. 계산력. 여기서 말하는 계산력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도 포함되지만 식을 간단히 하고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계산력입니다. 제가 이제 수학은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계산력과 문해력과 마지막으로 체력입니다. 그 체력에 플러스 시켜서 어떤 문제든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 오면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보면은 1학년 때는 이제 중등 교과 심화를 하죠. 그 다음에 경시수학도 하고 고등수학도 하고 2학년 때부터도 경시수학도 할 수 있고 고등수학도 할 수 있고요. 3학년 올라가면 입시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짜지는 게 수학의 하나의 큰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MS의 수학 로드맵은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초등수학, 초등학교 4-1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주 이틀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EB, EM반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상학까지 딱 진행을 하고, 수상학가 끝나면은 두 가지의 로드맵이 있어요. AP 과정과 KMO, 경시 과정이 있습니다. 좀 수상학가 좀 잘 되고, 나는 뭐, 경시 수학은 하고 싶지는 않다. 경시 수학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학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 수상화보다 좀 더 나아가서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AP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면 AP 과정에서 이제 경시 과정으로 넘어오고 싶은 친구들도 있어요. 공부하다가 나는 정수대수 좋아기야 색다른 공부를 더 하면서 좀 더 수학의 깊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KMO를 준비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했던 애들은 영재학교나 과고로 진학하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실험을 해봤던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학 로드맵인데요. 사실은 과학이 되게 중요하죠. 과학도
자, 초등과학 때는요, 저학년, 고학년 때는 초등과학하고 고학년 때는 중등과학도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특히 독서가 중요하죠. 독서하고 뭐 독서 중에서도 참고로 이제 과학동화 같은 것도 많이 읽히는데요. 많이 읽히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과학을요, 왜 많이 좀 접하게 해주는 게 좋냐면 책 같은 거, 과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접하게 되냐면요. 중학교 올라가거나 영재학교나 과거를 준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힘들어하거든요. 왜 힘들어하냐면은 과학적인 용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애들 사전 찾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과학도 마찬가지로 용어 사전이 있거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 무슨 풍화작용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틀리는 애들, 풍화작용이 뭐예요? 학교에서 그냥 졸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꼼꼼하게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과학은 용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과학 용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독서라든지 책을 많이 접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도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3학년 때요. 수학과 마찬가지로 중등과학 심화부터 해서 고등과학까지 입시과학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CMS 과학기술 로드맵이고요. 자, 그러면 특목고 영재학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과학고, 두 번째 자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재학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과학과 자사고까지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영재학교는 사회자인 김수영 부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부 전형 과정은요, 1차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자, 1차 서류 전형이 있고요. 지원자 전원 출석 면접을 합니다. 학교별로 지정해진 시간에 학교 전원이 가서 그 학교에서 지원자인 학생들 전원이 해당 학교,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에 서울은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죠. 여기에 가서 직접 가서 출석 면접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출석 면접에서 합격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1.5배수를 통해서 출석 소집 면접을 합니다. 이 소집 면접이라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풀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1차 서류전에서는 자기소개서 생기부와 추천서와 창의사고 면접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추천서를 통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전원 면접을 진행하고요. 2단계에서는 창의사고 면접을 합니다. 이 창의사고 면접이 뭐냐면은 20분 동안 창의사고 문제 3개에서 4문제 정도를 풀고요. 그걸 면접관 앞에서 답을 얘기를 해야 돼요. 1번 답 뭐야? 2번 답 뭐야? 3번 답 뭐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답을 얘기하고 맞으면 합격이에요. 다 풀었으면 7분 안에 그걸 통과를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문도 있고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 뭐냐면요. 진로 탐색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과학 탐구 과정을 갖다가 적는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독서와 관련된 면접이 있습니다. 작성이 있습니다. 진로 탐색 과정도 제가 이제 요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은요.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진로 탐색 과정인데요. 이 학생은 수학에 되게 관심이 많죠. 자소서 쓰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자소서 쓰는 거 되게 어렵지 않고요. 첫 번째 진로 탐색 과정에서는 얘가 수학을 좋아해서 정수는 책까지 찾아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수학자의 꿈을 키웠다. 그 과정을 적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과학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물 부족과 오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적는 공부하면서 탐구하면서 실험도 직접 했거든요. 담수화 과정을 하면서 실패도 있었고 변이 통제를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어떤 참고서 어떤 교재를 통해서 다시 실험을 했고 그걸 참고로 해서 다시 수정을 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을 배웠던 것들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느낀 점도 아주 잘 적었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뭐 더 좋은 실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마찬가지로 다음은 수학이고요. 자, 다음은 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수학 기신 속에서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알게 돼서 그냥 단순하게 파스칼 삼각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파스칼 삼각형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원리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을 읽을 때 아까 전에 사고령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독도 좋지만 정독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수학책, 수학기시는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애들은 이거 안 읽는 애가 없을 정도죠.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수학기시에서 뭘 봤냐? 파스칼 삼각형을 본 거죠.
근데 그 파스칼 삼각형을 심화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 과정까지 간 거예요. 고등 과정까지 가니까 이항계수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 이항계수 파트에 다윗의 별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윗의 별을 갖다가 잘 탐구를 하면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파스칼 삼각형에서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자기가 관심 있는 파트를 쭉 찾아가면서 그걸 자기소개서에 넣는 과정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1차 소집 면접 때 꼼꼼하게 면접관들이 묻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 인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봉사활동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죠. 예, 봉사활동. 그런데 특이한 게 요 맨 마지막에 5번째 독서였어요. 자기가 라면 속에서 과학을 찾는데요. 그래서 아니 너 그러면은 라면 속에서 과학을 찾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면접하면서 제가 그러면 너 혹시 책 읽고 라면 끓여봤어? 한 번도 라면을 끓여본 적이 없대요. 중3이. 야 그럼 라면은 누가 끓여줬어? 항상 엄마가 끓여줬죠. 아니 너 뭐하는 라면도 못 끓여 중3이. 근데 사실 제 딸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라면을 못 끓여요.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될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랬어요. 야, 너 이 책을 읽었는데 라면을 못 끓이면 말이 안 된다. 집에 가서 라면을 한 10봉지를 사와가지고 어떻게 끓이면 라면이 맛있겠는지 한번 해봐라. 그런데 실제로 면접에서 면접관이 너 라면 맛있게 어떻게 끓이니? 라고 물어봤대요. 진짜로. 관심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근데 이거 한 개라도 자기가 읽고 실천을 안 해봤으면 얘는 면접에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지금 서울대 갔죠. 서울대. 얘가 졸업하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2차 소집 면접이 있죠. 1차 끝나고 나면 2차 소집 면접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과일로 전지 만든다. 이거 한 번씩 초등학교 때 실험으로 다 해봐요. 애들이 실험으로 다 해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실험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실험 방법. 그 나만의 실험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재료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고 면접은 20분 동안 이 문제를 창의사고 문제 3문제를 풀고요. 창의사고 문제 3문제를 풀고 7분간 면접을 하거든요. 이거 빠르게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 담긴 화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실험 과정을 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학 문제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분수대에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데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나는 나의 키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분수대가 h라는 높이에 내 키에 맞게끔 어떻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물에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그려지는 포물선의 유형이 어떤 건지 사실은 또 도너츠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2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도형 중에서 내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정확하게만 파악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사실은 이런 문제는요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과학고 문제 같은 경우에나 영재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교과서를 보면은 실험 설계와 수학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하셔도 되는데 근데 어렵진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방형 문제라고 하는데 작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작도하는 문제. 자, 내심을 이용해서 작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써라. 두 가지를 말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순간적으로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과 확대를 이용하는 즉 이거는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뭐를 사용하냐면은 각이등분선을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하시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는 자연수, 눈금, 자만이 있다. 눈금 있는 자만 가지고 작도를 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닮음을 이용하면. 첫 번째는 내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근데요 한 가지 참고로 정보를 드리면
영재학교 시험 문제 하고요. 과학고 시험 문제는 홈피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내가 우리 애는 어디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무조건 들어가셔가지고 전형 요강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수학하고 이런 걸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과학고를 준비했던 애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재학교를 준비하고 영재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또는 떨어진 애들이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봐요. 그래서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애들한테는 되게 용이해요. 사실 영재 과학고는요 80에서 90%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애들이 80~90%가 과학고를 들어가요. 그래서 내신만 주구장창 팠던 애들은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과학고에서 설사 붙는다 손 치더라도 과학고에서 견디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신 바닥을 깔아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과학고를 준비하기 전에 5월, 6월달이나 8월달에 있는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사고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춰볼게요. 자사고는 뭐냐면 경쟁률이 하나고, 민사고, 김천고, 북일고, 상산고, 외대부고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여기 지역 단위 자사고도 있죠, 이 동네도. 사실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만 지원을 가능하죠. 특히 노원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자사고잖아요. 근데 경쟁률은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2대 0에서 남짓 왔다 갔다 하고요. 가장 자사고 중에서 경쟁률이 높은 데는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 노원구에서 외대부고 잘 못 가죠, 사실은. 노원구 애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고로 갑니다. 하나고 한 20~30명씩 노원구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외대부고는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저 광역 전국 단위라서. 근데 여기 보면은 민사고나 상산고, 외대부고, 북일고, 김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 단위 경쟁률은 2대 0에서 특히 외대부고는 전국 단위 경쟁률이 되게 높죠. 네, 북일고나 김천고도 마찬가지. 이런 학교들은요 입시 실적이 좋아서 지원 많이 해요. 사실은 가서 견디는 애들은 좋은 학교로 많이 가고요. 자, 주요 자사고 사실은 전형 방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외대부고. 하나고는 내신, 그 다음에 세특, 그 다음에 내신하고 세특에서 1차 서류 전형이 되면은 서류 전형에 합격한 애들의 한에서 자소서 면접을 봅니다. 일단 자소서는요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해야지만 볼 수 있어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원래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하나고는. 그 다음에 상산고도 마찬가지로 내신하고 자소서 면접이 있고요. 자소서를 써야 되고 수학과 창의성 면접이 있습니다. 특히 상산고 같은 경우는 수학과의 창의성 면접은요 수학 경지성 있는 문제도 물어요. 진짜 경지성 있는 문제도 묻고 과학도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추천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때 수학과 창의성 면접이 있고 특히 그 다음에 민사고는요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개별 면접 국영수 과사 국어 영어 수학 면접을 보고요. 과학이나 사회에서 내가 과학을 고를지 사회를 고를지 선택해서 개별 면접을 보고요. 특히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틀리긴 한데 어떨 때는 그림을 주어지고 그걸 영어로 설명하라든지 영어로 프리토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영어도 되게 중요하고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올 A가 맞아야지만 전국 단위 통과할 수 있어요. 전국 단위 올 A를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특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하나고 같은 경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세특을 보시고요. 세특이 1학년 때는 괜찮아요. 2학년, 3학년 때 세특 짧으면 쓰지 마세요. 떨어져요. 세특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고 외대부고는. 그 다음에 자소서 개별 문항이 있어요. 그 자소서를 보고 학생마다 특별하게 1번, 2번, 3번 문항으로 한 10분간에서 15분간 면접을 봅니다. 앞에 학생마다 문항을 딱 주고 학생 개별마다 문제를 줘요. 자소서를 기반해가지고. 자, 그렇고요. 전형 방법이.
자, 그러면 자사고 준비 전략은요, 생활기록부하고요, 자소서 심층 면접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내신 무조건 퍼펙트하게 받으세요. 나중에 고민 없어요. 수학이나 과학에서 B가 있거나 영어에서 B가 있으면 정말 영재학교든지 과학고든지 자사고든지 갈등을 되게 많이 해요. 무조건 국영수 가서 무조건 잡으세요. 어떻게 쓰는지 간에 올 A를 맞아야 됩니다. 애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내신 관리 하셔야 돼요. 영재학교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 쪽으로 무조건 내가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내신 기간 때 같이 공부하세요. 애들 잡아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고 나면서 느낀 게 애들을 말에 반만 믿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했니? 거의 다 했대요. 엄마 나 내신 대비 한 3주 4주를 해야 돼. 혹시 중학교 자녀분 가지신 분은 3주 4주 동안 애들 내신 공부하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4주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일주는 준비해요. 준비를 일주일간 해요. 친구 거 복사하고 자기 필기 안 돼 있는 거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일주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아요. 그 다음에 한 2주 아직도 2주 남았네. 뭐부터 하지? 그래 수학부터 하자. 그래 수학부터 하다가 그래 암기가 역시 국사 얘기 재밌어. 이런데 또 가정 수학하고 과학은 평소에 하니까 나중에 하지 하다가 벌써 일주일 지나가면서 일주일 남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후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또 공부 많이 했지 이번에 또 겉으로는데 그래요. 근데 시험 망치는 애들 되게 많죠. 자기 관리 잘하는 애들은 4주 동안 하면요 좋아요. 월병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기간 동안 내신 대비 주지 마세요. 그 내신 대비 4주 동안은요 다른 공부도 같이 시키세요. 같이 선행은 선행대로 개총 나가죠. 근데 능력이 안 된다. 우리 애는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럼 4주 동안 집에 옆에다 놓고 같이 공부하세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내신 관리 정말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 생기부에 임원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 정말 중요합니다. 임원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서 너는 도대체 뭘 느꼈니? 영재학교나 모든 학교에서 면접 볼 때 다 물어봐요. 어떤 학교는 임원활동할 때 너 왜 임원활동 안 했어? 왜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면접 볼 때 너는 남학생한테 인기가 있니? 여학생한테 인기가 있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동아리 활동 그러면서 우리 한 반에서 학급 회장, 부회장을 많이 뽑지는 않잖아요. 그럼 동아리 활동 해야죠. 동아리 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 저는 조장 역할을 했어요. 조장 역할을 하면서 뭘 했는데?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소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진로 탐색, 자기가 했던 것들, 그 다음에 탐구활동 학습계획 이런 것들을 적어야 돼요. 1100자, 띄어쓰기 안 포함해서 1100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배려활동 이런 게 한 400자 정도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를 자소서에 적어야 돼요. 자사고나 면접 볼 때. 그리고 심층 면접 있죠. 심층 면접은 이제 토론하고 발표 시 수업에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왜 참여를 해야 되냐면 제가 영재학교 입시를 하면서요. 서울영재학교를 가는 애들은 정해져 있다. 서울영재학교로 올해 저희가 우선선발이 서울영재학교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우선선발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걔가 목표가 한국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말을 못해요. 이래요. 진짜 발표는 나와서 문제는 잘 풀거든요. 근데 말로써 설명하라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야, 쟤를 한국을 어떻게 보내지? 한국은요 면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하는 거. 그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보냈냐? 말을 안 하는 오로지 시험만 치고 글쓰기만 하는 서울영재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영재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원서를 쓰게 했는데 근데 덜컥 우선 선발이 됐어요. 노원구에서 2명 정도 지금 됐거든요. 저희 학원에 하나 있고요. CMS에서 2명이요. 걔는 한 놈은 이제 대치 CMS로 다닌 놈인데 자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식 발표 수업에
참여를 시켜서요. 그래서 애들한테 학원에서도 나가서 풀어보라고 하면 지금 너가 나가서 직접 선생님한테 누가 풀어보려고 그러면 나가서 풀어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니면은 집에서 보도마카 같은 거 큰 거 하나 사놓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도 집에 이제 보도마카가 있거든요. 큰 거. 사놓고 막 거다가 너희들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으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같이 가서 아빠 우리 인수분해가 뭐야? 그러면 인수분해? 그러면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한때는 이제 그렇게 설명해주면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설명충이라고. 아빠 설명 그만하라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애들한테도 학원에서든지 이런 데서 학교에서는 발표 잘 안 시키잖아요.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발표한다 그러면 나가서 풀어보라고도 그러세요. 그 다음에 전문성 면접이 있습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과정에서 과학 중에서 자기 선택하고 이런 것들. 근데 우회적 질문 이게 가장 핵심이죠. 우회적 질문이 뭘까요? 이거는요. 너 어디까지 공부했니? 이거예요. 원래 면접 볼 때 선행이라든지 이런 거 어디까지 공부했니 물어보지 못해요. 근데 우회적으로 질문하죠.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그럼 저는 K워드 공부하고요. 지금은 수원 수투도 공부하고 미적분도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학생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수원 수투 선행 어디까지 공부했니?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는 수학을 어디까지 공부했고 과학을 어디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선행을 공부하는 건 학생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사실 상상구나 자사고나 이런 데는 선행 공부하는 애들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런 애들이 가서 잘 따라가니까. 자, 그럼 자사고 준비 전략으로 맞추고요. 다음은 영재학기 입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출 문제랑 실제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김수영 부원장을 통해서요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을 영재학교 입시에 관련된 과정과 간단하게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처음 PPT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8월 20일 날 영재학교 그 모집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께서도 영상을 같이 설명회를 참여하시면 거기는 좀 구체적으로 학원에서 어떠한 스케줄로 이렇게 나가는지를 설명하고요. 오늘은 크게 좀 로드맵을 좀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아이들을 뽑고요. 네, 다만 그 지역 내에서 이 우수 인재를 뽑는 지역의 탈당 인원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서부터 서울 영재학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다음 재작년에는 인천, 작년부터는 해서 지역 할당제 부분이 조금 커져서 오히려 좀 수도권에서 준비를 진행을 많은 했던 아이들이 좀 탈락하는 경우도 좀 생기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전국 단위 총 8개 영재학교에서 800명 정도 가량의 영재 학생을 뽑게 됩니다. 영재 입시 준비 과정에는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차 서류 부분. 그래서 예전에는 웬만하면 거의 시험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서류를 한 군데밖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 제가 준비를 시킬 때는 3년 전, 4년 전에는 아이들 2개도 쓰는 친구들, 3개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현재는 1개 영재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이제 입시를 치르면서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실제 시험장이 여러 학교에서 이제 보통 그 학교 영재학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금방 고등학교나 이제 중학교를 빌려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대여를 안 해주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서울하고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영재학교에서는 그 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서류 비중도가 관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내신부터 시작해서 자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1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집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관연에는 이게 작년부터 지금 입시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객관식과 단답형의 유형이 좀 많았다는 반면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서술형 비중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문해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문장의 한 문제에 대한 문장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진도와 선행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의 유형들의 문제가 많이 보여졌는데 지금은 창의사고형과 개방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차는 저희가 캠프라고 합니다. 3자 캠프 대비는 탐구, 토론, 면접, 구술로 인해서 다양한 유형의 강연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서류는요, 크게 생기부, 추천서, 자소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앞에서 한현준 원장님께서 이제 자소서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생기부에서 주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은 이거예요. 영재학교 과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학, 과학이 좀 우수한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사회비, 기갑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예체능에는 좀 못해요. 체육비 이런 거. 우선은 학교마다 자사고랑 다 생기부 들어가는 양식이 다릅니다. 영재학교는 원점수랑 평균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올 A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B를 받았다고 하는데 89점이면 1점 차이로 A를 못 받은 거죠. 그리고 의외로 평균이 낮아요. 그 말은 학교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지역의 학교인지도 중학교인지도 봅니다. 그래서 특정 중학교 같은 경우,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이 조금 낮으면 평균이 높을 때도 불구하고 애들이 좀 잘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 근방에서는 삼육중학교예요. 그래서 실제 내신 따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영재학교에서 삼육중학교가 시험 문제가 어렵고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 A면은 그래도 좀 한실은 낫죠. 그런데 간혹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국영수 과사를 제한 나머지는 B가 있거나 혹시 수학은 되도록 다 A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어에 1학기에 B가 좀 있어요. 라고 해서 무조건 서류에서 탈락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생활 기록부를 비롯한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이 세 가지를 다 합산을 해서 입학사정관들이 다 내용을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래도 결격 사유는 만들어 놓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 성실도입니다. 다른 특목고도 마찬가지로 출결 부분이요. 너무 질병별성이라도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계속 1학년 때도 대여섯 번, 2학년 때도 대여섯 번. 특목고 자체가 기숙학교이다 보니까 질문 내용에서 이렇게 질병결석이 많아서 우리 학교에서 기숙생활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결석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단원들이 있죠. 무당, 미인정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있지 않는 한은 단어가 들어가면 생기부에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학교를 착실하게 잘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학교를 성실하게 잘 임해주는 부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집필입니다. 이 원그림이 있으니까
보니까 기아 문제인가?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실제 이거 트랙을 돌면서 일정한 속도의 A점, B점, C점이 돌면서 이게 삼각형이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때의 시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어디 영역에 속할까요? 대수 영역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1차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1차 함수 그래프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에서 도식화해서 풀거나 아니면 경시 과정을 배웠던 친구들은 이거는 원을 돌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에 관련된 합동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의 포커스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이지만 이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등 과정의 교과 선행을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실제 이 문제는요, 제가 문제를 딱 보고 저희가 모의고사를 이제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 모든 직영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유사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 문제인데요. 이 그림을 딱 보고 학생들은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딱 말해요. 이거 경식이야인데? 물론 이 문제는 닮음이라든지 중학교 과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앞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되게 많이 주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교재에도 담겨져 있어 유사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 경시를 배웠던 친구들은 대략 K무 경시에서 한 동상 정도, 1차 동상 정도 좀 했던 친구들은 좀 쉽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게 지금 실제 공통 그 학교 출제하는 영역에서 가장 킬러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요, 저희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과학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과학은 이제 서울과학조의 정자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오메노측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되게 보니까 이 문제 풀이에요. 어떤가요? 풀이가 되게 길지 않나요? 저 이거 보고도 이거 고등과정에 관련돼야 되는 건 아닐까? 근데 내용을 잘 보니까는 대부분 수식이 길 뿐이지 대다수 정확한 계산력을 좀 요구하는 복잡한 물리계산 문제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 생물에 관련된 그 호흡량에 관련된 거, 광합성량에 관련된 그래프를 주고 실제 문제에서는 A와 이제 B 그래프를 보고 당도가 어디가 더 높아질 것인지 이에 관련된 실생아가 접목된 생물 융합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출제된 과학 문제이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 측정하는 부분의 화학 실험 설계에 관련된 부분과 요거는 하이탑에도 유사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구과학 문제로서 보면 알루미늄 컵 안에 이렇게 복사평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거에 그 조작 병인을 좀 다르게 주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온도 변화가 될 것인지의 그래프를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좌측에 있는 게 경기 영재학교 문제이고요. 학생들도 혹시 있기도 한데요. 우측에 좀 보면 이게 어느 교재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오른쪽이 어떤 교재에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들렸던 것 같은데. 실제 중등할 타입입니다. 제가 영재학교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과학 공부에서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가서 잘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중등 과정의 베이스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하이탑을 볼 때 대충 한 문제풀이식만 보는데 하이탑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봐서는 영재학교 입시를 할 수 없습니다. 꼼꼼히 노트 정리부터 시작해서 키워드 잡아서 뒤에 마지막에 보면 서술형까지 있어요. 그거를 꼼꼼하게 지도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거 지금 암석 분류하는 건데요. 좀 그 해야 되는 분류는 조금 더 많지만 실제 그 하이탑에도 내용이 있고요. 자, 이건 한국에서 출제되어 있는 자극과 반응과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하이탑에 보면 지금 이 시각에 관련된 거랑 호르몬과 신경에 관련된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련해서 쓰는 서술형 형태의 실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내신을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답답형 또는 객관식인 유형의 문제만 다뤄지게 되는데 아까 전에 지금 문제를 봐왔던 것처럼 이런 가정들을 그냥 단순하게 단답한 형태로 쓰는 게 아니고 서술을 해야 합니다. 실제 좀 전에 문제를 조금만 가서 보면 1번, 2번까지는 중등 하이탑의 과정에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서술이 가능해요. 근데 실제 세 번째 문항을 보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고 이제 체온 조절 과정을 서술하고 인간과 동물 중에 누가 생존에 유리한지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은 실제 이루어져 있는 환경을 조금 변화시키거나 그랬을 때에 실제 알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사고 능력까지 보는 게 영재학교 지필평가입니다. 그래서 2차 지필 전형은요, 자, 다들 얘기하죠. 출제 수준은 1차 함수에 나왔고, 도형이 닮음에서 나왔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하이탑에서 제가 캐치했던 드렸던 그런 영역에서 나왔다. 그래서 중등 과정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해결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 수학, 과학의 심화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은 출제자의 시각이고요. 실제 문제를 직접 풀고 해결해야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체감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출문제를 어머님들이 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먼저 문제를 보고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1차적인 거고요. 출제 경향은 항상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기조는 바뀌지 않으니 창의사고형, 연륜문항, 긴 지문의 유형, 그 다음에 실험 설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과 학습 수준을 반드시 중등 심화의 영역을 꼼꼼하게 지도하고 더불어 연계되어 있는 고등 문제 해결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킬러 문항까지의 변별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차 캠프는요. 실제 3차 캠프는 적게는 1.5배수 지원자의 그 다음에 또는 많게는 2.5배수 정도의 인원을 뽑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와 2차에 두 개의 전형을 거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잘하는 아이들이 또 모집되어 있겠죠. 그거의 경쟁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시험과 어떤 서류는 탄탄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 캠프에서는 지필 시험을 또 치르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실험을 하거나 또는 실험을 설계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과학 글쓰기라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도 토론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작년 토론 못했고요. 올해도 토론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거나 또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언제든지 토론은 하겠죠. 근데 그거를 대체하는 글쓰기라든지 근데 그런 글쓰기가 단순히 과학적 내용의 지필의 형태가 아니고 과학과 인문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을 쓰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지문이 주어지고 그거를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쓰는 글쓰기가 출제되었습니다. 또 자기주도 탐구, 창의설계, 그 다음에 인성면접 등 모든 전 영역을 아우러서 다 다루고요. 실제
그 2차 GP를 보면 아이들이 저희가 커트라인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커트라인 선에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캠프로 실제 뒤집어져요. 그리고 2차 GP를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경기 본 친구 중에서 2차 GP를 보면 되게 잘 봤거든요. 가채점을 해서. 그래서 무난하게 그래도 캠프는 별다른 이변 없으면 붙을 수 있겠거니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학생이 다행히 마지막 추합으로 경기에서 의대를 간다고 포기한 친구가 있어서 추합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궁금하셔서 입사관한테 물어봤대요.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왜 캠프에서 떨어졌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되게 추가 1번이었거든요. 추가번호 1번이었으니까. 그 이유가 2차 GP를 너무 잘 봐서 붙여주고 싶어서 인성 면접이라든가 면접에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원하는 대답을 못 얻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게 말이라는 거는 어머니 한 달을 연습하고 2달을 연습해서 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쉽게. 정말 많이 연습을 시켜도 정말 무슨 단답형의 네, 아니요, 예.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네 말 속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 아무리 숱하게 얘기를 해도 성격은 안 변하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와서 선생님, 저 면접 정말 잘 봤어요. 어머님하고도 캠프장에 나왔는데 애가 너무 신나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좀 쎄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한테 물어봤던 질문항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입사관이 많아요. 붙여주고 싶어서 여러 번 이런 걸 저런 걸 다 물어봤는데 원하는 답변을 못 하니까 근데 자기는 답변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준비해야 되는 과정 3차 캠프 과정이 단순히 단기간에 걸쳐지는 것은 아니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발표식 수업이라든지 또는 남 앞에서 발표하는 거, 쓰는 거, 그다음에 인성적인 부분, 독서, 그다음에 실제 뭐 실험을 해본다든지 실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실험을 하기도 하고 이제 화학의 열편형에 관련된 부분에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험을 해보고 실험 설계를 했던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간략하게 이렇게 입시에 관련된 전략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8월 20일에 학원에서 이러한 1차, 2차, 3차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쭉 연간 로드맵이 관련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제 합격 전략, 이거는 학생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합격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 걸음 앞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은 한 걸음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돼서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데 실제 영가고를 지원을 하고 시험을 보고 제가 이제 개별 면담을 하거나 하면은 영재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도 자기는 어떠한 영재를 가야 하는지도 그냥 주변의 친구들이 가니까 또는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알아서 자기가 진로는 결정하는 거지. 중학생이면 생각보다 어리고 초등학교는 더 어립니다. 많이 보여주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왔더라고요. 영재학교 이런 학교야, 과학고 이런 학교야. 각 학교에서도 설명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캠프도 있어요. 한호고 캠프도 있고요. 용인외고 투어도 있고. 공주한일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학교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아이들과 손잡고 설명회도 다녀보고 학교 투어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조금 폭넓게 진로와 학교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CMS 입시 백서라고 해서 가방 안에 2권이 들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항상 해마다 설명회를 참석하시면 이 백서가 쌓이겠죠. 쌓이면 어떻게 입시가 변화되어 왔는지 또는 어떻게 출제가 되어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저희 원장님들 같이 좀 만들면서 항상 해마다 보는데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경쟁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2년 하면 이것도 어머님들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잘 갖고 있다가 아이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들 문제 봐도 어려워서 모르세요. 아이들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어머나 영재학교 가는데 어떤 유형이 있어? 1차 이런 거 있고 실제 문제가 이런데 한번 봐봐. 너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진로가 제일 정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메타 컨설팅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학생들하고도 하는데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 학원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과 또는 상담을 받아서 어떤 로드를 가야 되느냐. 실제 저희 영재관의 두 분의 실장님께서는 서울영재학교를 비롯해서 다른 또 영재학교, 그 다음에 과학고, 그 다음에 실제 대학교까지 다 보내신 학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실제 선배들에게 듣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자. 실제 이게 지금 CMS 저희는 가리켰던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캠프 할 때는 실험을 해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간단한 실험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보고요. 실제 저희 CMS 영재관과 입시센터에서는 지금 여기 보여주시면 벽이 일반 종이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화이트보드처럼 벽면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건 사진 찍기 싫어서 엎어져 있는 거고요. 실제 아이들이 각각 문항에 대해서 자기 답안을 쓰고 공유하고 여러 풀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 좀 개방적인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부분이라든가 영시, 입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학생들에게는 조금 많이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단식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같이 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CMS 공간으로 만들도록 저희 선생님과 같이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은 다 열려 있으니 어머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요. 공부 근육을 기르자는 부분입니다. 문해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초 계산력부터 시작을 해서 탐구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고 흥미할 수 있는 공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에? 크래퍼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딱 종이백에 보시면은요 저희 에이프릴부터 시작해서 청담 어학원, CMS 사고력관, CMS 영재관, C큐브 코딩에 관련된 안내문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설명을 좀 듣고자 또는 입학 관련 그 다음에 상담이 원하시면 상담에 관련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머님들 저희 마지막 뭐가 있는데요. 가시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데 저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아까 전에 혹시 번호표 뽑은 거 있으시죠?